오늘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세균 전 총리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 담대한 대타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타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주주, 임원, 근로자들 급여와 배당 등등을 3년 동안 동결을 해서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와 근로자 급여를 좀 인상하는 데 돌리자라는 식의 어떤 격차 해소 등등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때 대타협이 어떻게 미국을 이뤄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짧고 임팩트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여러 가지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세균 전 총리 그러면은 과거에 국회의장 영임하기 전에 보면은 여권의 소위 말하면 소방수 역할을 했어요. 네. 당대표가 무너지거나 선거가 무너지면 그때마다 다 정세균 전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무난하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국회의장 지내고 총리로 갔는데 때가 너무 안 좋았죠. 코로나 시대에 방역사령관으로 네. 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점은 무난하다 보니까 부각되지 않고 약점만 부각되는 이런 좀 한계성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 2년 가까이 일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비정규직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했느냐. 또 주택 공급을 갖다가 100만 호, 130만 호를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때 적극적이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청년 미래 씨앗 통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총리로 2년 가까이 지낸 동안에는 뭐 했고 앞으로 대통령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현 정권과 한 몸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네.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장점은 돋보이지 않고 그 안정적이고 무난함이 장점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단점만 이렇게 딱 나타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점에서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평가하고 싶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이제 경제 회복 시기에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별을 갖다가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 이런 점은 좀 고민의 화두를 던졌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임금만 줄일 것인지 아니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임금 격차나 신분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다음 5년 정권의 5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차별금지 또는 임금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대선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세균 전 총리의 출정식 슬로건은 이렇다고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경제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 자체가 인간 기업에서 쌍용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채로 입사해서 상무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했고 오늘 대타협도 그 부분의 해소에 여러 가지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김 평론가님께서는 정세균 전 총리의 장점과 약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장점이 워낙 많으신 분이죠.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정세균 의원 전 총리처럼 좀 안정적이면서 당내에서 이 여러 사람, 여러 부류, 여러 세력에게 두루두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독보적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틀하다고는 합니다만 의외로 이 대중성이 또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 한 1%에서 한 2, 3% 정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에게도 뒤지면서 이제 민주당의 빅3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아니라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선 정세균 전 총리가 연세가 많으시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이 젊게 어떤 정치를 하면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단어 선정 하나를 잘못했을 때 오는 타격이 심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장유유서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물론
과정과 이유 여하를 떠나서 물론 해명을 뭐 하셨었는데 이 장유 유서라고 하는 단어 하나 자체가 주는 이 뭐 이를테면 꼰대 이미지의 각인이랄까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 출신이 갖는 이 확장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래에는 당내에서 경선을 치를 때 호남이 아무래도 당원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점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당에서 후보가 된 이후에는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이 후보가 영남을 그리고 충청을 그리고 수도권 강원을 아우르는 이 확장성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단점이나 약점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일반 기업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임원 직전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경험과 경륜 여기에다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까지 한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삼부 요인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사부까지 친다 그러면 국무총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하신 분을 과연 대통령까지 선출할 수 있는가? 역대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스케줄상 아마 이달 안에 많은 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지 여부이기도 한데 조만간 책을 한 권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일까요, 평론가님? 네, 종래에는 책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데 좀 입장이 조금 급선회한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비춰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트렌드, 젊은 정치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기존에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네거티브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그 책은 내지 않겠다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명을 할수록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과 논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우려했던 것 같은데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믹스가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러면 책을 낼 때 아예 네거티브에 대한 일정 정도 소명을 좀 내자. 이 사실 정치인이 자서전을 낸다는 것은 오로지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살아온 과정 전체를 지난번처럼 자전적 에세이를 썼던 것처럼 살아온 과정 전체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 공직 생활을 했던 성남시장과 경기도정을 이끄는 어떤 이 정책가로서 여기에 방점을 둘지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전자는 좀 소프트하고 그리고 감성적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딱딱하고 아무래도 이 시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제가 이 책을 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쩌면 이 책에 담기는 내용들보다 이 형식과 행동인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여주는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담는 형식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내용 컨텐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의 성장과 공정을 담았고 여기에 이재명의 새로운 정치를 녹아놓는 그래서 출마 선언이 더 책을 내는 것보다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오늘에서는 두 가지 다 모두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금 화면을 통해 확인하셨을 텐데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만났습니다. 도산하연구원의 정책 협약을 위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교수님?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PK죠. 그런 점에서 또 김경수 지사는 소위 친노 적자. 이렇게 또 친문의 핵심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만남이 예사롭지는 않다. 출마 선언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 지사를 만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갖다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보를 한 게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도 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 지사 그러면 다 친노 친문 적자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 철학에 동의하면 다 적자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포괄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경선 연기하고는 연기론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 때도 국회에서 박영선 후보 만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왔듯이 김경수 지사 또는 친문 세력과 좀 화해의 제스처를 갖다가 통해서 부드러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굉장히 사전 정지 작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어떤 그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기획단 구성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누가 이것을 맡을지 어떤 인물들이 실무 작업을 할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청년들이 맡게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방송사에 뭐 예능 PD를 영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민주당이 흥행을 위해서 방식과 시기에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또 비본질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흥행이 안 되는 거는 방식과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과 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흥행이 성공한 적이 딱 한 번 있죠. 노무현 바람이 불었을 때 16부작 경선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그 형식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형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과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에서 꽃이 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형식만 그대로 차용한 그 뒤에 수많은 경선들 중에 흥행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국민 참여 경선 그 뒤에도 쭉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컨텐츠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뭐 메타버스 방식이다, 뭐 합숙 방식이다, 개콘 PD를 영입한다, 뭐 다 그다음에 후보들이 다 뭐 춤추고 뭐 하는 젊은 층에 호소하는 그거 만들어도 젊은 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진정성 그리고 준비된 정책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파격적이고 대한민국에 뭔가 변화에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데 더 집중해야지 지금 뭐 개콘 PD가 중요하고 메타버스 방식이 중요하고 이런 논의하는 게 배부른 소리 아니냐 너무. 지금 그런 절박감이 과연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그런 흥행 고민점이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그런 형식이겠느냐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선 스케줄과 관련해서 주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 아울러 경선 룰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방식을 또 채택을 하게 될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선 연기와 관련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대선이라고 하는 큰 잔치를 앞두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대선이 시작됐을 때 과연 좀 전에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판 전체 구도를 민주당이 정말 잔치로 정말 제2의 노무현의 탄생으로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앞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경선 일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선 일시는 연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명분이라는 게 흥행을 위해서 경선을 연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선 시간표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흥행이 담보되는가? 그건 아무도 담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흥행이 더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부가 있는 선택의 사항을 놓고 마치 무조건 흥행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서 대선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무리수가 있고 그런 선택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선을 연기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당내 경선을 흥행하려면 두 가지 코드를 잘 맞춰야 된다. 하나는 네. 언택트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에 맞는 뭐 좀 전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 뭐 메타버스 방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방식을 좀 고안할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젊은 코드 그래서 공개 경쟁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당원과 혹은 일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까, 유인할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제 그 한 2개월 뒤에 같이 경선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선의 형식과 방식이 과연 차별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녹여놓는 인물과 또 내용, 콘텐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당시에 어떤 그 후보들을 선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전당대회 대표로 선출해가는 과정에서도요, 사실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흥행의 여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일단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안철수로 시작해서 사실 안철수로 종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온전히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이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기득권, 꼰대 이미지 그리고 불변의 어떤 그 정당 운영 방식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특효약으로 일종의 심판을 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체적으로 뭔가 잔치상을 벌여서 큰 호응을 얻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심판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흥행을 했는지 여부는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그게 흥행이었고 그게 이 성공 혹은 정권 교체의 전조였구나라고 네.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흥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내년 정권 교체가 되는지 대선 결과로서 가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물과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을 더 담아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예능으로 갈 게 아니라 다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큐요? 네. 네. 지난 5년 동안 정권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진솔하게 지난 5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전당대회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5년 동안 했던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뭐였는지, 네. 그 다음에 잘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강화시켜 나갈 거고, 이런 부분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참 그때 아쉬웠는데 몇 월 며칠 이렇게 결정한 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다. 네. 라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대안을 진솔하게 다큐로 저는 찍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30%의 지지층과 그 다음에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갖다가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모습이 민주당 결에 맞는 거지. 개콘이나 뭐 배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흉내낸다고 그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네.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제시 이 부분을 갖다가 호소력 있게 전달하려면은 저는 오히려 휴먼 다큐처럼 다큐멘터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민주당은 뭔가 다르구나. 민주당은 지난 5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네. 있구나. 이런 점은 더 잘 가겠네. 요조는 확 바뀌겠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지. 예능 속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녹여내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5년 지켜봤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 너 기대되네 이렇게 하진 네.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저는 예능보다는 다큐 형식으로 반성과 대안,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점을 승계할 것이고 네. 어떤 점을 바꿀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왜냐하면 총리 지냈던 분이 두 분이나 있거든요. 당대표 지냈던 분이 두 분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